예, 처음 이제 그 총론 발제를 맡은 김동훈입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께서 진짜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힘을 합치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일단 우리 취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제안입니다. 뭐 세상에 새로운 게 없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다른 나라들이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번 다양하게 시도가 됐던 것들인데 그 문제의식을 좀 집약시켜서 조금 더 실천적으로 조금 더 분명한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을 만들어 봤고요. 이름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코리아 슈퍼텍 파트너십. 이거는 그냥 새로 만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슈퍼텍이라고 하는 게 무슨 뭐 보통 명사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 경제나 아니면 과학에서 쓰이는 용어는 아니거든요. 근데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는지 좀 더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코리아 슈퍼텍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설명드리는 게 발제 내용입니다. 일단 슈퍼텍이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들을 뭐 너무 많이 하죠. 4차 산업혁명이 뭐다. 이건 뭐 특별히 제가 설명드릴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일종의 이제 하나의 이 산업의 트렌드를 나타내는 이제 보통 명사죠. 그런데 제가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거는 각 나라마다 이 4차 산업혁명을 국가 프로젝트로 에너지를 이렇게 집중시키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 명칭이 나라마다 있습니다. 그냥 다 4차 산업혁명으로 부르지도 않아요. 그 이유는 그게 이제 하나의 보통 명사적인 하나의 산업의 흐름인데 새로운 트렌드, 에너지, 뭐 스트림인데 이거를 그 나라의 국가 프로젝트로 힘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에너지를 좀 모을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프로젝트를 이제 해나가는 건데 뭐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미국은 AMP 2.0, 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이죠. 그 다음에 프랑스는 라 프렌치텍, 프랑스의 뭐 기술, 뭐 새로운 기술,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라 프렌치텍 프로젝트. 그래서 되게 보면 이 4차 산업혁명을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가져가는 이런 어떤 전략적인 어떤 힘의 집중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한국도 코리아 4차 산업혁명의 프로젝트를 좀 세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거는 뭐 쉽게 생각하면 뭐 마케팅 수준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든 사회적 에너지가 이게 과학기술적이거나 아니면 뭐 경제학적으로 보면 큰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사회의 에너지를 집약해내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그런 뭐 정치적인 또는 행정적인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슈퍼텍이라고 하는 이 슈퍼텍이라는 개념을 한번 한국적인 4차 산업혁명 프로젝트로 한번 검토해보자. 물론 뭐 이 용어가 다른 용어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4차 산업혁명 프로젝트를 코리아 프로젝트를 상징하는 그리고 청명하는 그런 명칭 슬로건이 필요하겠다. 그게 우리 에너지를 좀 집약시키는 일이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제안해본 거고요. 자, 그래서 코리아 슈퍼텍이라고 이제 설정을 하고 그 내용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일단 원론적으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 가지 그 원의 교집합입니다. ICT의 신기술, 그리고 제조, 그리고 여기 혁신인재가 융합이 돼서 이 세 가지가 같이 이 교집합이 슈퍼텍입니다. 우리가 저걸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하여간 한국의 코리아 슈퍼텍을 저 세 가지 교집합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이렇게 일단 정의를 해놓고 시작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100만 대 100만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자, 이 청년 일자리 문제로 이제 들어가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저 100만과 100만이 무슨 의미냐면 대개 우리 청년 일자리가 청년층에 일자리 미스매칭이 100만과 100만입니다. 그러니까 남아도는 100만이 있어요. 뭐 이른바 대학 졸업 학력을 가진 친구들이 청년 일자리가 100만 명이 일자리가 없습니다. 사람은 있는데 이게 1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졸이나 중졸 정도 수준의 일자리는 100만 개의 일자리가 남아요.
거기 가서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100만과 100만 플러스 200만 미스매치가 지금 10년 2분짜리 핵심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간단하잖아요. 저 일자리 100만 개, 남아있는 일자리 100만 개, 이 일자리가 없는 100만 명이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일자리 미스매칭이 해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게 왜 안 갑니까? 누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을 낮춰라. 대학 나왔어도 눈 낮춰서 가면 되지 않냐. 저는 그건 미봉책이라고 봅니다. 뭐 그런 게 선택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본적으로는 비전과 전략이 있어요. 20대는요, 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기 아닙니까? 우리가 60, 50 넘으면 눈 낮춰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20대는 내 나머지 인생 40년, 50년을 어떻게 갈 건지 결정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정말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무슨 일이 됐던, 아니 분식집을 하더라도 비전을 가지고 하는 나이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 100만을 그냥 단순히 야, 눈 닫히고 옮겨 이렇게 해결하는 문제는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100만 개의 남는 일자리의 수준을 높여서 저 100만 명의 남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바꿔내면 됩니다. 그냥 저대로는 안 돼요. 저 일자리 가지고 니네들 가서 눈 닫혀서 가. 이건 안 됩니다. 저 100만 개의 일자리를 저 100만 명이 갈 수 있는 일자리를 바꿔내면 저게 해결되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세대하게 가는 그런 국면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차피 30년 다니면 상황이 바뀌는데 이 일이 내가 가기 싫은 일이었고 비전이 없는 일이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일자리가 내가 가고 싶은 일자리로 대학 나온 사람들이 이거 괜찮다 이런 일자리로 바뀌겠습니까? 안 되죠. 문제는 저 1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되게 중소기업들이에요. 이 일자리 100만 개 모자란 분야는 되게 대기업하고 공공이죠. 그 다음에 저쪽은 되게 중소기업들. 자, 그런데 저 중소기업들 기업이 바뀌어야죠. 저 기업이 저 100만 명, 왼쪽에 있는 100만 명한테 매력적인 일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 길이 이 슈퍼텍이 하나의 새로운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그냥 이게 일반적인 제조업의 사이클 위에 올라섰으면 제가 보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리 혁신을 한다고 해도. 그런데 지금 새로운 도전, 또 새로운 기회가 지금 우리한테 놓여져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 기업들이 새롭게 뭔가 활로를 찾아나가면 기회가 있다. 근데 기업들이 그걸 하기 싫어서 안 하나요? 지금 있는 중견기업들, 물론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삼성, LG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4차 산업 왜 안 하냐? 우리가 이제 슈퍼텍이라고 그러죠. 너 슈퍼텍 좀 해라. 그러면 다 하려고 하죠. 왜 안 합니까? 기술이 모자라서 안 할까요? 기술은 워낙 지금 유통부터가 빨라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라든가 AI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정보 기술의 수준이 우리나라 뒤처지지 않는다거든요. 그럼 우리 왜 못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보니까 일반 기업들이 가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뭘 프로젝트를 하려고 해요. 제조업과 ICT를 결합해서 빅데이터를 결합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걸 수행할 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온 공대들 갖고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외국에서 수입할 수도 없는 거고. 고졸 우리나라 이른바 마이스터고라든가 무슨 우리나라 또 있습니까? 기술대학, 폴리텍. 지금 있는 이 인재 육성, 이 시스템에서는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가 없다. 그래서 사람이 없으면 못한다는 겁니다. 기술도 있고, 자본도 있고, 자기 전략도 있고, 의지도 있는데 사람 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오래 걸린다. 자, 결국은 기업이 움직여야 됩니다. 기업이 바뀌어야 되고, 기업이 뭔가 도전해야 되거든요. 그 기업이 도전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전통적으로 보면 대학에서, 공과대학에서, 폴리텍에서 또는 공고에서 배출을 해줬어요. 지난 40년 동안. 90년대 이후에 왜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요, 제가 지난 2년 동안 기재위에 있었는데 제가 대기업들 경영진들하고 만나면서 느낀 것 중에 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저희들한테 친기업 정책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가 친기업 정책이냐 물어보면 제가 새롭게 들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 R&D 투자 때문에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자금 지원을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지배구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사람들은 이미 그거 안 된다.
자기들이 뭐 기업 지배로 옛날 방식을 돌려놓고 어디 다 알아요. 그 전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제가 들은 것 중에 딱 기억나는 한 가지는 지금 대학 나온 학생들을 신입사원으로 이게 그 회사에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들이 딱 3년 동안 재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이 비용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럼 이 비용은 사실은 국가에서 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삼성이 아무리 돈이 많고 사내 요금이 많아도 이거는 사실은 사회에서 고등교육을 통해서 또 기술교육, 공학교육을 통해서 준비시켜서 기업에 보내주는 거 그게 약속 아니냐. 근데 약속을 안 지켜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3년 동안 교육시키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거 세제 혜택 해달라는 거예요. 말이 되죠, 사실. 근데 이게 뭐 세제 혜택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이 고장난 시스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스템을 고치는 게 단순히 중소기업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도 그렇죠. 일반 중소기업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른손이라고 바른손 뭐하는 회사인지 아시죠? 문구회사입니다.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뭐 AR, VR 사업하는데 요새 이런 데 많아요. 왜? 2세, 3세 한국야구로또 그 윤동평 회장은 논산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뭐 글선에서 활동 못하십니다. 이 아들 2세, 3세들이 이제 경영일선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야구로또 계속 야구로또 만들면서 앞으로 30년 기업 구성을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4차 산업 ICT를 진출하려고 합니다. 경영진들, 즉 자본과 기술의 의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준비도 되고요. 한국이 갖고 있는 기술 축적이라든가 자본 축적의 정보가 전 세계적으로 이 4차 산업, 이 슈퍼텍에 뛰어들 만한 자격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단지 이걸 가지고 가려면 도명이 필요해요. 이 혁신 인재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인재가 없어. 대학도 그걸 대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회를 모아보자. 그게 저는 슈퍼텍, 이 코리아 슈퍼텍, 한국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프로젝트를 해결해 나가는 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 거냐? 이 범위를 이제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면서 기업이 새로운 슈퍼텍에 뛰어들 수 있는 이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사람을 양성하는 거하고 기업이 이 사업에 투자하고 뛰어드는 거가 분리되어 있지는 않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대학에서 자, 니네들이 이제 앞으로 슈퍼텍 인재를 양성을 해라. 그럼 앞으로 한 4년 있다부터는 기업이 그 뭐 서울대, 뭐 포항공대, 카이스트에 나오는 학생들을 받아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되지가 않아요, 이게. 이게 왜 그러냐면요. 물론 이건 제가 약간 좀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어떨 때는 어떤 사태를 단순화시키는 게 좀 필요합니다. 지금 교육이라고 하는 공학교육을 한번 보면요. 지금 공학교육은 대개 30년 단위 한 사이클의 지식을 가지고 전수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교수들과 학생들이. 학교 체제가 그래요. 근데 지금 있는 제가 말씀드린 슈퍼텍, ICT와 제조업 결합이 이 30년 단위에 유효한 그런 기술, 그런 지식 그거 아니잖아요. 뭐 5년 단위는 2년 단위로 변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학에 있는 교수 시스템으로는 이거는 소화해낼 수가 없고, 두 번째로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교수와 학생이 없어졌어요. 여기서는 그냥 새로운 도전자들만 있는 겁니다. 새로운 과제에 대한 도전자들만 있는 겁니다. 근데 공부를 많이 한 도전자, 박사학위 도전자, 학사학위 도전자, 나이 많은 도전자, 나이가 젊은 도전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 교육 시스템이 학생들하고 같이 도전해보는 시스템으로 가져야 되잖아요, 이게. 왜 우리는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 그럼 이거를 고치는 게 쉽냐? 나라에서 교육부에서 기재부에서 딱 하자 그러면 하냐? 안 됩니다. 그게 일종의 기득권이라는 거고 또는 뭐 경고 의존성이고 관성이고 이런 겁니다. 이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항공모함 예를 들어보세요. 이 교육은 이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교육, 관료, 그 다음에 교사, 교수, 그 다음에 그 학부모, 학생 이 다 같이 연결되어 있어 완전히 시스템이 짜여져 있는 시스템인데 이 항공모함처럼요. 방향을 틀려면 항공모함 방향 틀기 어렵잖아요. 오래 걸려요 이게. 확 하고 한 바퀴 돌리면 방향이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항공모함이 침몰해요. 그래서 천천히 돌려야 돼요. 우리나라 교육이라는 것도 방향이 이게 맞다 그러면 그 방향을 한꺼번에 못 갑니다. 천천히 돌려요. 그래서 그거 돌리다 보면 암초에 부딪힐지 이게 어디로 갈지 몰라요. 잘. 그래서 이 항공모함이 방향을 돌리는 것도 해야 되지만 그 전에 이 표석점을 틀어야 됩니다. 그래서 육지를 향해서 누군가는 육지를 향해서 가야 돼요.
이 항공모함을 방향 트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공학교육과 혁신인재 양성을 기존에 있는 우리의 전통적인 교육 시스템에 맡겨서는 항공모함 방향 트는 거는데 그거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빨리 우리가 육지가 어디 찾아야 되거든요. 그거 찾을 수 있는 쾌속적을 빨리 바다에다 던져야 됩니다. 그 쾌속적이 여러 대가 풀려서 빨리 바다 육지를 향해서 가고 여기가 육지다라고 외치는 쾌속적이 나와줘야 돼요. 더 이상 이 항공모함 이 방향만 조절하는 거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리아 슈퍼텍이라고 하는 우리 목표 프로젝트를 가지고 어떤 기업이 새로운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냥 교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투자를 하는 것과 혁신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결합시켜요.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제가 예를 한번 쭉 들어볼게요. 그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새로운 기업의 새로운 투자와 그 다음 혁신인재 양성이 융합되어 있는 프로젝트가 뭐 제가 새로 말씀드리면 전 세계의 첨단, 선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이 모델입니다. 이 방식이. 아우스빌드는 독일에 아우스가 이제 뒤에 빙등이 이제 양성, 뭐 교육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교육과정 후에 후교육과정 뭐 이런 의미죠. 독일이 되게 유명한 오래된 방식입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기업체에 들어가서 거기서 배우면서 취업하면서 한 3년을 보내는 이 교육과정에서 우리도 마이스터 고등학교 뭐 이런 걸로 많이 이제 도입하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이걸 뭐 예전부터 가서 배우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래된 독일의 전통적인 도제 교육 방식으로 오래된 시스템인데 이 독일의 아우스빌딩이 바뀌고 있어요. 이 아우스빌딩이 전통적으로 그냥 도제 시스템, 영미식과 다른 이런 시스템 정도가 아니라 4차 산업혁명 방식을 아주 전폭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으로 아우스빌딩이 바뀌고 있어요. 이게 제가 지멘스를 갔다 왔는데 지멘스에 보니까 단순히 도제 시스템이 아닙니다. ICT와 제조업을 결합하면서 프로젝트 속에서 사람을 길러내는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교육시설 있잖아요. 그거를 이 아우스빌딩에서 제일 앞장서서 하고 있어요. 가장 오래된 교육 시스템인데 가장 첨단 교육 시스템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 지멘스가. 그 지멘스가 우리가 보면 이거 제조업 이 거대 기업 아닙니까? 근데 ICT 첨단 기업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그걸 똑같은 고민이에요. 인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인재를 필요로 자기가 아우스빌딩에서 그런 인재를 길러내는 걸로 바꾼 거예요. 내용 프로그램을. 에콜 40이라는 게 있어요. 에콜 40. 프랑스에. 저거는 이제 좀 아우스빌딩은 일종의 독일의 오래된 전통적인 거가 스스로 바뀐 거고 에콜 40은 진짜 쾌속적 같은 겁니다. 저걸 누가 만들었냐? 프랑스 정부에서 만든 게 아니고 통신사업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번 우리나라 벌점통신 같은 사업 있죠. 우리 SK 뭐 LG 이런 거 말고 뭐 몇 개 있잖아요. 뭐 하나 뭐 이런 것들. 그걸로 돈 많이 번 부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1억 유로를 내가지고 만든 겁니다. 근데 뭐 자기가 뭐 부자라고 돈 냈지 실제 이 프로그램 누구한테 맡겼냐? 지금 스탠포드에서 이 기술 교육을 오랫동안 했던 시디락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전적으로 이 프로그래밍을 맡겼어요. 그래서 에콜 40을 구성을 했는데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거든요. 이게 이 소프트웨어 교육인데 여기에는 뭐 의대 나왔다 온 애들도 있고 그냥 그 웨이터 하다가 온 애들도 있고 한 1000명 정도 신입생을 뽑아요. 그래서 한 3000명 정도 3년 단위로 교육을 시키는데 교수도 없고 학비도 없고 수업도 없어요. 뭐 교재도 없고 여기 컴퓨터 하나 딱 갖다 주고 제가 가봤더니 이 뭐죠? 애플, 아이맥 그 대화면 아이맥을 천대를 쫙 깔아놓은 공동장처럼 거기서 다 자기 각자 작업을 하는데 자기하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상의하는 거는 우리 시험 볼 때 오픈북하고 비슷한 겁니다. 니네 마음대로 해. 근데 이 시스템에서는 뭐만 주냐? 강의도 없고 지식도 없어. 교과서 없어. 과제만 줍니다. 이 과제를 한번 풀어봐 하고 과제를 주고 걔가 그 과제를 풀면 더 높은 과제를 주고 3년 동안 이거만 해요. 그래서 얘는 이 과제를 이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이 코딩 관련된 과제를 계속 3년 동안 풀어나가는 걸 어떻게 협업해서 풀어요. 근데 자기가 뭘 지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다 보면 그 지식은 어디 다 있어요. 선생님들보다 어디 구글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글 들어가보면 다 해결돼요. 아니면 친구들끼리 상의하거나 누가 전화하거나 아니면 공통적으로 야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건 잘 못 풀더라. 이 지식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더라. 그런 것만 약간 이게 참조해가지고 이 에콜 40이
일종의 이제 그 운영진에서 그 화면에 띄워줍니다. 근데 아주 소수죠. 아주 부분적이고. 이렇게 3년을 프로그램을 하는데 지금 어느 컴퓨터공학 전공한 대학교 졸업생들보다 뛰어나요. 그래서 보통 1년 지나면 이제 인턴을 나가는데 딱 1년 지나고 인턴 나가면 30%가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지나면 100%. 그래서 1000명이다 그러면 80명은 이제 다 취업이 되고 이 ICT 기업에 다 취업이 되고 200명, 80%는 그 취업이 되고 20%는 스스로 창업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뭐 구글이나 이런 데 들어갈 필요 없다. 내가 이거 배우고 창업해. 이게 훨씬 낫겠다. 창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업을 하는 것도 이 스테이션 F라는 게 있어요. 옛날 그 프랑스 옛날 역을 이 창업 공간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건데 이 스테이션 F의 특징은 무슨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뭐 기재부나 중소벤처부에서 돈 대줘가지고 정부에서 개런티 해주고 우리나라 창조혁신센터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그냥 공간 열어놓은 거예요. 니들이 와서 그냥 창업해. 근데 여기 핵심 포인트가 뭐냐? 뭐 공간 열어놓고 한 것들 뭐 돈을 별로 안 들었을 것 같아요. 뭐 기존에 있는 중앙역까지 개보수해서 만든 거니까. 이걸 누가 했냐면 거기에 있는 한 100개 정도의 글로벌 기업들, 뭐 구글, 우리나라 네이버도 참여했습니다.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코올리션 해가지고 이걸 만든 거예요. 돈 내가지고. 뭐 보통 한 뭐 10만 불, 100만 불, 뭐 큰 액수가 아닙니다. 그 기업 입장에서. 이거 내가지고 그걸 스테이션 애플을 만들었는데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그 돈이면 프랑스 정부에서 내줄 수도 있죠. 아니면 아까 우리 애플처럼 누가 독지비가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 돈을 1억을 냈든 10억을 냈든 100억을 냈든 이 글로벌 ICT 기업들이 이 스테이션 F에 들어와 있는 이 창업자들과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매달 와가지고 너 무슨 생각했냐? 나는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게 고민이고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커뮤니케이션하고 여기에서 뭔가 아이디어가 나오면 채택도 하고 이거 환상적이죠. 근데 우리나라 네이버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애들이, 물론 프랑스 애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각국 애들이 모여있는데 걔네들이 그럼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고 뭔가 뭘 하려고 하는 것들을 사기도 하고 걔네들 주문도 하고 이런 커뮤니케이션 관계를 하고 있는 거죠. 싱가포르 국립대 뭐 이런 비슷한 걸로 아시아에서 제일 유명한 게 싱가포르 국립대학이에요. 완전 교육 시스템이 대학 자체가 바뀐 거예요. 이제 우리 뭐 독일이나 프랑스, 미국처럼 이거 민간에서 에너지가 있는 게 아니라 싱가포르는 워낙 이제 관이 중심되어 있으니까 국립대학이 이걸 앞장서서 하고 있어요. 스탠퍼드대도 미국에서 대학 중에 현재 기존 그 기성 교육기관 중에는 제일 유명한 데. 자, 이런 데들이 하는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ICT와 제조업의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인재를 육성해내는 방식인데 제가 이 여러 가지들을 보고서 공통점을 한번 추측을 해봤습니다. 이 혁신인재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어떤 게 필요한 건가 한번 해봤는데 물론 저게 뭐 되게 이론적으로 뭐 분석을 오래 한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종합해보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다 해서 나오는데 되게 제가 여러 가지 강연을 들어보고 저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이 범주에 있더라고요. 이걸 용어를 좀 달리하고 바꾸는 건데 이것도 제가 만든 용어인데 한번 그냥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에듀케이션 온 디맨드. 그러니까 수요는 누가 만든 거예요? 시장이 만든 거예요. 시장과 현실이 뭔가 만들어내는 맞춤형 교육. 이게 기본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론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요 중심의 맞춤형 교육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이론도 필요하지만 실습, 현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현장 중심, 이런 거 현장이다. 그 다음에 핵심이 또 프로젝트 교육을 이렇게 중립식으로 지식교육을 안 합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혼자 하면 이 지식 확장이 잘 안 되잖아요. 협력해서 협력과 네트워크를 통한 프로젝트 수행. 이게 모든 새로운 교육 핵심이에요. 모델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뭘 합니까? 지식을 전수하는 게 아니고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해결해 항상. 그럼 뭐 지식은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왜? 뭐 구글에 다 있으니까. 금방 접속하면 커넥팅 때문에 해결되니까. 그래서 문제 해결과 그 속에 생기는 새로운 시도, 새로운 도전, 창의. 이게 교육의 중심이 됩니다. 자, 이런 공통점들을 갖고 뭔가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거다, 이게 다.
그래서 물론 좀 다릅니다. 하지만 그 공통점 전체를 모아서 우리도 새로운 슈퍼텍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혁신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는 거죠. 파트너십이 말이 파트너십 사실은 핵심은 기업입니다.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아니면 상공회에서든 기업이 먼저 주동이 돼서 이걸 하겠다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럼 기업이 할 때 정부나 연구기관이 지원을 해주면 됩니다. 뭐 중앙정부나 지자체나 아니면 대학이나 대학 같은 경우는 연구소는 아까 얘기했던 자 인원을 한 3분의 1 정도는 이론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이 프로그램에. 그러면 그 이론 교육을 해나가는 거를 대학에 입학하면 됩니다. 뭐 포항공대나 포스코 아니죠. 뭐 카이스트나 그래서 뭐 한 군데 대학만 할 필요도 없고 여러 군데 대학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학 교육도 궁극적으로 바꿔 나가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한 3년 정도의 이 슈퍼텍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면 이게 그냥 교육만이 아니고 취업도 병행을 합니다. 아까 빠졌는데 이 여러 가지 이것 공통점이 하나가 교육 플러스 취업입니다. 단순히 교육만 하지 않아요. 그냥 취업 자체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거 자체가 뭡니까? 취업이에요. 만약에 이걸 삼성전자가 삼성 지멘스 뭐 슈퍼텍 센터 하나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거는 뭡니까? 여기에서 1000명을 선발을 하면 이건 바로 그냥 취업입니다. 어디 그냥 학교 입학한 게 아니에요. 그냥 취업인데 카이스트 컴퓨터 공학과보다 더 좋은 교육도 받는 겁니다. 그거 좋잖아요. 근데 그거 가능해요, 그게. 기존의 전통적 기계공학, 화학공학, 무슨 뭐 전자공학 이런 시스템으로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한 이 ICT와 제조업의 결합, 이 혁신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충분히 이런 식의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도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애꿀 40이가 그걸 아주 유감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스탠포드 대학 교수 똑같이 얘기를 해요. 이거 기존의 교육 경쟁력 갖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저는 이게 교육이면서 취업이, 그래서 우리 이제 비제부 과장을 보셨지만 3년 일찍 이 고용 통계가 잡히는 겁니다. 정책적으로도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3년이 맞춰지면 이 맞춤형 혁신인재로 이 기업에 취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20% 30% 정도는 아까 얘기한 창업센터, 이 창업센터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고영환 대표님 계시지만 이런 우리 창업 인프라들을 집합해서 이런 우리 슈퍼텍 파트너십은 항상 저 창업센터 같이 가져야 됩니다. 외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외국은 이렇게 다 체계적으로 안 돼 있는데 우리는 후반주자면 기존에 선발이 했던 걸 다 장점을 모아서 더 좋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슈퍼텍 프로그램에다가 창업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하는 거예요. 그걸 항상 거기에는 뭐 정부에서 돈 내주고 무슨 인프라 내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창업자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현장의 일선에 있는 기업들, 글로벌 기업, ICT 기업들, 이 기업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하고 끊임없이 구글, 뭐 지멘스 이런 애들이 여기 와서 우리 한국에 있는 이 창업센터 와서 돈 내고 너도 한 10억 내, 10억 돈도 아니잖아. 그 대신 돈 낸 김에 우리가 여기 주인이니까 이 창업자들하고 끊임없이 대화해요. 그리고 거기서 채택해라. 아니면 뭐 주문해라. 이런 관계를 만들어주면 전 지금 우리 혁신창업센터 뭐 전국에 여러 개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런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한번 구상을 해보자. 이런 게 이제 제안이고요. 이게 좀 확산이 돼야 돼. 저는 일단 우리나라 용산에 하나 이 안테나 플랫폼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용산에서 하나 만들어서 괜찮다 하고 뭔가 어느 정도 그 커뮤니케이션이 되면 우리가 지금 전국에 보면 창업혁신센터가 있어요.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런 것들이 되게 대기업이 그냥 약간 관주도로 만들어서 사실 지금 조금 처치곤란이거든요. 사실 이거를 대기업한테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이런 식으로 좀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고요. 뭐 새로 만든, 하여간 전국의 지역 거점으로 권역별로 확산시켜 나가면 좋겠다는 거죠. 그 안에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10대 핵심 기술 있잖아요. 뭐 모바일, 사물 인터넷, 뭐 빅데이터, 인공지능, 뭐 블록체인, 보안기술, 뭐 로봇, AR, VR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4차 관련된 산업들을 여기서 교육시키고 그거를 뭔가 그 기업에서 새로운 기업 프로그램으로 이제 구현해 나가는 그런 센터들을 만드는 건데 용산이 왜 용산이 상징적이라고 하냐면
이런 사람들 한 10만 명을 우리가 만들어내면 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봐요. 우리 4차 산업혁명 문제 해결된다고 봐요. 물론 뭐 한 번 시작할 때 10만 명 다 할 수는 없죠. 한 1000명씩이라도 시작해서 언젠가는 한 10만 명 정도가 배출되는 이 구조를 만들면 이 문제가 저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아까 얘기한 100만 명의 미스매치, 이 미스매치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10만 명의 인프라, 이 혁신인재를 만드는 10만 명의 인프라를 만들면 사실 우리 공학교육도 해결됩니다. 지금 뭐 서울공대 카이스트 이것도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실제로 우리가 글로벌 기업이 믿고 채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면 굳이 뭐 공학과에서 이런 교육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 교육 문제, 공학, 과학, 기술 교육 문제도 해결을 하고 뭔가 이제 새로운 변화인데 한 10만 명을 만든 10만 혁신인재를 양성해서 세계를 이렇게 진출시키는 거 아닙니까? 용산이 지금까지 100년 동안 예전 청나라부터 시작해서 외세의 침략의 본거지였어요. 우리나라 보면 항상 용산에다 깃발 꽂고 여기서 출발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군 기지가 이전하면서 이 100년의 이 외세의 역사가 일단 상징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공원 만들고 뭐 생태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불러준다는 건데 그것도 좋은데 거기다가 상징적으로 우리가 다시 세계로 뻗어나가는 외세가 우리 대한민국으로 왔을 때 거점이었는데 우리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혁신인재의 거점으로 용산을 만들자. 용산의 도시재생 사업과 이 사업을 연결시켜서 한번 시도를 해보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뭔가 새로 만들어서 이 모델링이 되면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자.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사실은 제가 국회의원이지만 무슨 당이나 뭐 정부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들으셨겠지만 이 정부에서 할 일이 뭐 있습니까? 뭐 예산을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제가 만약에 정치인으로서 또는 우리 정당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런 인프라를 구상을 하고 이 인프라를 기업을 참여하도록 하는데 또 외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정비를 좀 해야 됩니다. 그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찾아가지고 혁신인재 육성법 하나 만들어서 이걸 누가 하겠다고 하면 정말 규제라든가 아니면 법적 제도적 장벽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게 또는 중단되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전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해외에서 기업이 누군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대기업도 좋고요. 지금 저기 가니까 우리 독일의 아우스빌딩 같은 거 보면 지멘스 같은 대기업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같이 무슨 예를 들어서 뭐 대전 상공회에서 이 상공회에서 이 챔버에서도 자기들이 한 10개 기업 연합해가지고 이 아우스빌딩을 만듭니다. 우리가 슈퍼텍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래서 1000명을 교육시키잖아요. 그럼 10개 기업이 100명씩 다 채용을 합니다. 3년 있다가. 아니면 지금 이 3년 과정이 다 자기 꼬리뼈다고 우리 회사 직원으로 채용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중에서 뭐 한 20%가 뭐 떨어져 나갈 수 있겠지만 하여간 자기들 사내 교육 시스템으로 이걸 활용을 해요. 중소기업 연합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같이 힘을 합칠 수 있고 아니면 대기업 혼자 할 수 있는데 저는 삼성이나 지멘스 같은 데가 삼성 지멘스 코올리션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제가 지멘스에서 가서 제안도 한번 해봤습니다. 삼성에도 한번 얘기를 해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뭔가 결심을 맺게 되면 아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추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가져보죠. 감사합니다. 네, 아주 열정